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워? 한 남자가 편의점 밖에서 들려오는 싸움 소리를 듣고 중얼거렸다. 아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라면, 음료수, 화장지가 가득 쌓인 진열대 사이에서 화려하게 차려입은 한 여성이 노인에게 큰 소리로 따지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할아버지 평생 벌어도 못 살걸요. 가게 안은 에어컨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릴 뿐,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노인은 말없이 그 자리에 서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베이지색 이탈리아제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고, 가방 한쪽 구석에는 작은 긁힌 자국이 보였다. 20대 초반의 아르바이트생 박소희가 망설이며 다가왔다. 그녀는 대학에서 인사관리를 전공했지만 졸업 후 1년이 넘도록 취직하지 못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픈 어머니를 돌봤다. 눈앞의 광경을 보며 그녀는 상황이 언제든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자는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소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여기서 일하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손님 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건 사러 들어왔는데 뭐 하기도 전에 이 노인 때문에 가방이 긁혔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소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여자는 살아있는 증거라도 되는 듯 가방을 치켜들었다. 가게 안에 몇몇 손님들은 한숨을 쉬기 시작했고 몇몇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영상을 찍으려는 것이 아니라 애써 외면하려는 듯한 태도였다. 노인은 여전히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간단한 사과였지만 여자의 분노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쏘아붙였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어도 손해를 입혔으면 손해를 입힌 거죠. 제가 이 가방 주문하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몇 달 만에 겨우 받았는데 이제 이걸 보세요. 누가 이걸 들고 밖에 나가겠어요? 소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제 생각엔 어르신께서 일부러 그러신 것 같지 않아요. 혹시 배상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사장님께 연락드리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자는 소희를 핵 째려보았다. 조용히 해. 너는 그냥 알바생일 뿐이잖아. 뭘 안다고 끼어들어? 너희들 한 달에 얼마나 번다고 배상 얘기를 해? 소희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개인적인 모욕 때문이 아니라 그 경멸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다. 마치 예전에 골목 어귀에서 김밥집을 하던 어머니가 손님이 뜨거운 국물을 손에 쏟고도 오히려 고개 숙여 사과해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다만 가게 안 몇몇 손님들의 눈빛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지기 시작했다. 낡은 셔츠를 입은 한 중년 남성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이, 손님. 별일 아닌데 너무 시끄럽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께서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사과도 하셨잖아요. 다른 여성이 거들었다. 이 아가씨도 무례한 거 하나 없구먼. 사무실에 앉아있는 애들보다 훨씬 예에 바르네. 가게 안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여자는 주변의 시선이 더 이상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입맛을 다시며 노인을 흘끗 쳐다보더니 문 쪽으로 돌아섰다. 나는 당신들 같은 사람이랑 여기서 싸울 시간 없어요. 물건도 망가졌고 정말 재수없네. 그러고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뒤돌아 나가버렸다.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한마디를 남긴 채 나중에 내가 늙어도 남들이 벌레 피하듯 피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야.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지자 소희는 계산대로 돌아와 노인에게 몇 마디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가씨, 더는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네. 소희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데 노인이 웃옷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보험이나 네일아트 광고처럼 화려하게 인쇄된 것이 아니라 상아색의 빳빳한 종이었다. 검은색 글씨로 간단하게 적혀 있었다.
해성그룹 회장 강대현. 소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녀가 상상하던 부유한 사업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고급차도, 따라다니는 비서도, 수백만 원짜리 양복도 없었다. 그저 생수 한 병을 사러 온 평범한 노인이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 괜찮은가? 괜찮다면 이명함 가지고 우리 회사 본사로 찾아오게. 할 얘기가 있네. 그렇게 말하고 노인은 생수 값을 계산하고 조용히 떠났다. 아무런 소란도, 과시도 없었다. 소희는 계산대 뒤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운명적인 만남 같은 것은 더더욱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모든 것이 너무나 현실적이면서도 믿기 어려웠다. 사소해 보였던 충돌, 공개적인 모욕, 의연한 침묵, 그리고 이제는 생각지도 못한 기회. 소희는 손에 진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종이는 아직 따뜻했다. 어쩌면 미래는 이런 일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월요일 아침, 해성그룹 빌딩 1층 로비. 명품 옷을 입은 한 여성이 안내 데스크에 멈춰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호했다. 저는 전략기획실 김 부장님 아내입니다. 약속이 있어서 왔어요. 안내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문객 명부를 흘끗 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 여성은 다름 아닌 며칠 전 편의점에서 가방 긁힌 일로 소란을 피웠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바로 그 노인이 회장으로 있는 건물에 나타난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그녀는 우연히 익숙한 시선과 마주쳤다. 강대현 회장이 회의실에서 막 나온 외국인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로비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평소처럼 차분한 모습이었다. 경호원도 비서도 없었다. 그저 서류를 손에 든 나이 든 남자일 뿐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몇 초간 마주쳤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여자는 즉시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두 손으로는 익숙한 그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모든 일의 발단이 되었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강 회장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무언가를 작게 물었다. 안내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여자는 강 회장을 따라 최고층으로 안내되었다. 임원들만 사용하는 비밀 회의실이 있는 층이었다. 그녀의 남편인 전략기획실 김 부장은 이미 회장실에 앉아 있었다. 아내가 강 회장과 함께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아무도 즉시 말을 꺼내지 않았다. 방문이 닫히고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강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그는 직함을 들먹이지도 않았고 그날의 사건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단지 한 가지만 말했다. 사람은 외부 사람뿐만 아니라 특히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신중하게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여자는 아무런 반박 없이 조용히 앉아 테이블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남편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강 회장은 말을 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하던 시절, 관리자에게 호통을 듣고 허름한 옷차림 때문에 식당 직원에게 눈총을 받기도 했지만 너무 빨리 먹는 모습이 안쓰럽다며 작은 국밥집 아주머니가 고기 한 점을 더 얹어주기도 했다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련도 없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에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만약 그날 그 여성이 자신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았다면 아마 오늘 이런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리고 만약 박소희라는 그 직원이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면 이런 만남 자체도 없었을 것이라고. 여자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강 회장이 단호한 한마디로 말을 맺었을 때 창피함은 극에 달했다. 사과는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소. 대화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부부가 이상한 감정을 안고 사무실을 나서기에는 충분했다. 호통도 없었고 징계 서류도 없었다. 오직 무거운 침묵과
그들이 이름 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의 날카로운 시선만이 있었다. 그날 오후, 강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해서 짧은 내용을 전달했다. 박소혜 씨, 다음 주 화요일 오전 일정 확정. 12층 소회의실. 소희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중에 전화를 받았다. 마음은 반쯤 설레고 반쯤 두려웠다. 아무도 목적을 명확히 말해주지 않았고 그저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 시간에 오라고만 했다. 약속 전날 밤 그녀는 옷장 속에 유일하게 있던 흰색 셔츠를 꺼내 다시 세탁했다. 인턴 시절 입었던 정장 치마도 다림질에서 반듯하게 폈다. 아무런 경력도 없었지만 그녀는 면접 답변 방법을 구글에서 검색해보며 저는 역동적인 근무 환경을 좋아합니다나 저는 항상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같은 익숙한 문구들을 외우려고 했었다. 화요일 아침, 비는 오지 않았다. 소희는 혜성그룹 정문 앞에 얇은 서류 가방을 들고 섰다. 경비원에게 명함을 보여주자 별다른 질문 없이 안으로 안내되었다. 안내 데스크에서 명찰을 단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자신을 인사팀장이라고 소개하며 회장님이 직접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 말에 소희는 다시 한번 숨이 멎는 듯했다. 강 회장 같은 분이 그녀 같은 사람의 채용을 직접 챙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다. 대기 의자도 IQ 테스트도 없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강 회장이 이미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전히 평온한 얼굴, 권위적인 사장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손짓으로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한 뒤 물었다. 왜 인사 관련 일을 하고 싶은가? 소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어머니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가 식당에서 손님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그저 남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는 그들 사정이고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는 내 사정이다 라고 조용히 말했던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말은 어릴 때부터 그녀를 따라다녔고 그녀가 인사관리 전공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했다. 그녀는 직장에서 누구든 경비 아저씨든 청소 아주머니든 공평하게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강 회장은 조용히 귀 기울여 들었다. 꾸밈없고 소박한 이야기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있었다.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뒷배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오직 의지와 인격만큼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다. 만남이 끝날 무렵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뭉치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인사팀에서의 한 달간의 수습 사원 제안서가 들어 있었다. 높은 급여도 대단한 복지도 아니었지만 거의 2년 동안 실업 상태였던 젊은 그녀에게는 처음으로 열리는 진짜 문이었다. 소희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울지도 않았고 특별한 표정을 짓지도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 번잡한 도시 한가운데 작은 씨앗 하나가 막 뿌려진 것 같았다. 혜성그룹에서의 첫날 아침, 소희는 거의 30분이나 일찍 도착했다. 그녀는 인사팀 사무실이 있는 5층 복도 창가 근처 긴 의자에 앉았다. 아무도 그녀가 신입 사원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모두 바빴고 손에는 서류를 들고 눈은 핸드폰에 고정되어 있었다. 인사팀장이 나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몇몇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소희는 팀장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가 기본적인 안내를 받으며 첫 업무를 시작했다. 서류 분류, 휴가 신청서 확인, 면접 일정 조율 등이었다. 일은 어렵지 않았지만 꼼꼼함과 인내심이 필요했다. 그녀는 한 가지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메모했다. 점심시간 모두가 밥을 먹으러 흩어졌을 때 소희는 사무실에 남아 새로 입력한 신입 사원 추적표를 마무리했다. 팀장이 돌아와 잠시 그녀 뒤에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그는 그녀에게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라고 했다. 소희는 미소를 지었다. 예전에 아르바이트했던 곳에서는 아무도 그녀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날 오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그녀는 뜻밖의 김 부장, 즉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웠던 여성의 남편과 다시 마주쳤다. 그가 먼저 그녀를 알아보고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에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그녀는 피하지 않고 옅은 미소로 답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가 사회가 흔히 감추는 다른 면모를 목격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며칠 후 그룹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내부 회의에서 강 회장은 행사 지원 인력 추천 명단에 그녀의 이름을 언급했다. 팀장은 약간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친구한테 한번 맡겨봅시다. 그가 말했다. 소희는 자원봉사자 명단 준비, 홍보 부서와의 협력, 그리고 후방 지원 업무 보장을 맡게 되었다. 평소 업무보다 2배 이상 많은 일이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급하게 밥 한술 뜨고 책상에서 잠들기 일쑤였다. 주말, 봉사활동은 도시외곽의 한아동 보호시설, 보육원에서 열렸다. 그녀는 일찍 도착해서 선물 정리, 마스크와 손소독제 확인 등을 도왔다. 회사 차량 행렬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한 여성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다. 바로 그날의 그 여성이었다. 이번에는 화려한 옷차림도 번쩍이는 액세서리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흰색 셔츠와 바지 차림이었다. 그들의 시선이 두 번째로 마주쳤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소희는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그날의 분노나 경멸적인 기세가 없었다. 소희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남편은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하루 종일 그 여성은 무언가 도울 일을 찾아다녔다. 음식을 나르고 자리를 정리하고 케이크가 묻은 아이들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말없는 사과 대신 행동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하늘이 어둑해질 무렵 모두가 떠나고 몇몇 사람들만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소희에게 다가와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단 3글자, 길지도 않고 이유도 없었지만 모든 거리감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며칠 후 인사팀장이 그녀의 책상으로 와서 서류 뭉치 하나를 가볍게 내려놓았다. 새 프로젝트인데 회장님께서 소희 씨를 참여시키라고 추천하셨어요. 그녀는 놀랐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거의 3시간을 들여 상세한 계획서를 다시 작성했다. 일주일 후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내부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 소희는 처음으로 팀장, 부장급 사람들만 가득한 회의실에 앉게 되었다. 그녀는 아무 발언도 하지 않고 메모하고 경청하기만 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날 무렵 강 회장은 그녀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는 일 잘하는 사람은 말이 많을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전체가 몇 초간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입이지만 잠재력이 있다는 의미로 박소희라는 이름이 실무 그룹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식탁에서 녹두죽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계셨다. 어머니가 물었다. 일은 어떠니, 딸? 그녀는 밥그릇을 들며 가볍게 대답했다. 좋아요, 엄마.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란 등불 아래 두 모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평화롭고 굳건하게. 소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작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직함 때문도 아니고 큰 회사에서 일하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저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들어주고 봐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달 말 오후 프로젝트 회의를 막 마친 강 회장은 비서에게 김 부장과의 개인 면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약속은 목요일 아침으로 정해졌다. 일정에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내부 협의라는 간단한 한 줄만 적혀 있었다. 그날 아침 김 부장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회장실에 들어섰다. 여전히 익숙한 공간이었다. 긴 회의 테이블, 도심 전체를 조망하는 통유리창, 그리고 테이블 구석에 놓인 도자기 찻잔 세트. 강 회장은 보고서 한 부를 넘기고 있었고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앉으라는 손짓만 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김 부장은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수치나 사업 전략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하는 듯했다. 강 회장이 서류를 덮자 그의 시선은 맞은편 사람을 향했다. 그는 느리지만 분명하게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난주 이 사무실에서의 대화를 기억하시오?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자네 아내에게만 말했지만 오늘은 자네에게 말하고 싶소. 강 회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내가 자네를 핵심 프로젝트에 선택한 것은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자네가 신뢰의 가치를 이해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오. 하지만 그날 편의점에서 일어난 일은 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소. 자네 아내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자네의 침묵 때문이오. 김 부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까지 여파를 남길 줄은 몰랐다. 자네는 리더요. 강 회장이 말을 이었다. 리더는 업무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 가치가 도전을 받을 때 나설 줄 알아야 하오. 나는 자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잘 관리하는지에는 관심 없소. 나는 잘못된 일이 바로 옆에서 일어났을 때 자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심 있소. 김 부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강 회장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날카로웠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와 저는 몇 년 동안 피해왔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왜 모든 것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했고, 제 침묵이 아내로 하여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강 회장은 팔짱을 끼고 경청했다. 김 부장은 계속했다. 제가 어떻게 사느냐가 제 곁에 있는 사람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직원들에게 고객을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정작 아내에게 존중은 공간을 가리지 않으며 회의실이나 중요한 고객 앞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줄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 부장이 고개를 들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다면 바로잡고 싶습니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전략에는 능했지만 인간적인 자격은 형편없었던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강 회장은 찻잔에 물을 더 따르고 주전자를 내려놓았다. 다음 주에 해성재단에서 경기도 양로원 봉사활동을 주최하오. 자네 부부가 함께 갔으면 좋겠소. 김 부장은 그런 제안을 예상하지 못해 깜짝 놀랐다. 그는 몇 초간 망설였다. 강 회장이 천천히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누군가를 대신해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오. 자네가 얘 한때 삶이 의미 있다고 느꼈었는지 다시 떠올리길 바라기 때문이오. 모든 사람이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는 있소.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말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살짝 입꼬리를 올렸다. 미소라기보다는 동의의 표시였다. 그날 오후 김 부장이 집에 돌아와 모든 이야기를 전했다. 그의 아내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도 같이 갈게요. 누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나도 더 이상 나 자신이 존중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주말 그들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봉사활동 버스에 나란히 앉았다. 아무도 지난 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조용했던 버스 안은 점차 젊은 직원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김 부장의 아내는 핸드폰을 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털목도리와 과자를 받고 웃는 모습을 찍기 시작했다. 그녀는 친정어머니에게 영상을 보내고는 문득 중얼거렸다. 진작 이런 일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날 밤 일행이 작은 숙소에서 쉴 때 강 회장은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남긴 말은 단 6글자였다. 박소혜, 다음 주 업무 추가. 그리고 월요일 아침 소희는 사내 커뮤니케이션 스킬 교육 콘텐츠 구축 지원 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녀는 회사 전체의 인사 방향을 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가 자료를 읽고 있을 때 팀장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자료 검토 후 금요일 전까지 회장님께 제출하세요. 그녀는 업무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깊게 숨을 쉰 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작성한 기획안은
존중은 기술이 아니라 본질이다라는 인용구로 시작되었다. 누가 그 문장을 가장 먼저 읽게 될지는 몰랐지만 누구나 살면서 어느 시점에는 그 말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그리고 때로는 적절한 시기의 한마디가 변화의 여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 다음 달 혜성그룹 인사팀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게 활기찼다. 소희는 이제 업무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을 거친 서류는 깔끔하고 명확했다. 내부 회의 일정, 신입 사원 온보딩 프로세스, 인사 데이터 업데이트 등 모든 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했다. 하지만 박소희라는 이름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그녀의 일처리 속도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 때문이었다. 청소 아주머니부터 경비 아저씨, 심지어 급여 명세서와 역량평가서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턴들에게까지. 강 회장이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임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그는 차세대 인력에 대해 논의하던 중 그녀를 언급했다. 모두가 기존에 익숙한 얼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는 조용히 말했다. 새로운 사람을 찾을 때는 먼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말고 올바른 사람을 찾으시오. 그 회의 이후 결정이 내려졌다. 혜성그룹은 새로운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이며 소희가 처음부터 구축에 참여할 것이었다. 아무도 수습기간 3개월도 채 안 된 그녀에게 그런 책임이 주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소희는 직접 통보받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팀장으로부터 수요일 오전 9시 회장님 개별 면담이라는 이메일만 받았다. 그날 아침 가장 위층 회의실로 들어설 때 소희는 처음처럼 떨리는 느낌은 없었지만 여전히 작은 수첩과 늘 사용하던 파란색 펜을 챙겨갔다. 강 회장은 이미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와 대략적인 교육 프로그램 초안이 놓여 있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단지 그녀가 만약 신입사원을 위한 첫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지 물었다. 소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곁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부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지만 회사가 가르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른다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오. 만남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그 후 모든 관련 부서는 다음 분기부터 새로운 인사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시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콘텐츠 책임자는 박소희였다. 소식은 회사 복도 전체로 퍼져나갔다. 몇몇은 놀랐고 몇몇은 반신반의했으며 몇몇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최근 몇 주 동안 모두가 소희가 사소해 보이는 일들을 놀라운 꼼꼼함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회사의 다른 한편에서는 김 부장 부부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가방에 긁힌 자국 때문에 화를 냈던 그의 아내는 회사가 주최하는 주말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했다. 그녀는 혼자 가지 않고 예전에는 그런 활동에 전혀 관심 없던 친구 몇 명을 데리고 오기도 했다. 매번 만날 때마다 그녀는 뒤쪽에서 점심 준비를 돕고 기부 물품을 분류하고 노인이나 아이들에게 손수 카드를 써서 전달하는 등 꾸준히 일을 찾아 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다르게 행동하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어느 날 오후 서류를 정리하던 중 소희는 팀장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회장님께서 다음 주 콘텐츠 평가 회의에 소희 씨가 참석해서 교육 계획을 발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녀는 밤 8시가 넘도록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모두 퇴근한 후였다. 테이블 위에는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의 4번째 초안이 놓여 있었다. 회사의 핵심 가치부터 갈등 해결 방법, 내부 소통 방식, 피드백 문화까지.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걱정 때문이기도 했고 낯선 감정 때문이기도 했다. 지난 몇 년간 그렇게 중요한 계획 때문에 설렜던 밤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칭찬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회의는 8시 30분에 시작되었다. 강 회장과 팀장 외에도 다른 부서 대표들이 참석했다. 발표 순서가 되자 소희는 종이 없이 일어섰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경험으로 이야기했다. 인사란 사람들이 서로 더 잘 일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규정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청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아는 것이라고. 그녀는 한 가지 점을 강조했다. 모든 회사에는 규정이 있지만 직원들에게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습관을 가진 회사는 거의 없다고. 그녀가 자리에 앉자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강 회장은 단 한마디만 했다. 잘했소. 계속하시오. 회의는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 소희는 가벼운 마음으로 회의실을 나섰다.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그날 이후 어머니에게서, 오래된 편의점에서, 그리고 사소해 보였던 사건에서 배운 작은 것들이 그녀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더 큰 무언가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강 회장은 기술팀 층으로 올라가 소희가 담당하는 내부 교육 프로그램의 첫 세션이 열릴 새 강당 수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강당 문 앞에 설치되고 있는 명패 교육실, 정문홍, 정문홍을 보며 그는 살며시 손을 갖다 댔다. 그것은 시멘트가 굳는데 시간이 필요하듯 사람도 서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에게 가르쳐준 옛 기술자의 이름이었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변화는 작은 극힘 자국과 남들이 흔히 하는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을 용기가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어느 달 초 아침, 소희는 안내 데스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누군가 그녀 앞으로 꽃을 보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놀랐다. 아무런 특별한 날도 아닌데 누가 자신에게 꽃을 보낼까 싶었다. 노란 장미 꽃다발은 간단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낯선 필체였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명도, 전화번호도 없었지만 그녀는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꽃다발을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액자 옆 책상 구석에 놓았다.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고 SNS에 올리지도 않았다. 그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그 카드를 한 번 더 읽어볼 뿐이었다. 더 높은 층, 회장실은 여느 때와 같았다. 빽빽한 회의 일정, 묶음으로 분류된 서류들, 제 시간에 발송되는 회신 이메일들. 하지만 강 회장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일주일에 한 번, 그는 1시간을 오롯이 직원들을 관찰하는 데 썼다. 카메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복도를 걸어 다니고 사무실 앞에 멈춰서고 구내식당에 몇 분 앉아 있다가 예고 없이 떠나는 방식이었다. 이번 주, 그는 인사팀 구역에서 좀 더 오래 머물렀다. 그는 소희가 한 인턴에게 데이터 입력 시 줄을 틀리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을 보았다. 근처에 서 있던 경비 아저씨가 익숙한 고갯짓으로 그에게 인사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의 시선은 복도 끝 작은 책상에 잠시 머물렀다. 그날 오후, 소희는 회장 비서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 주 토요일 특별 만남에 초대합니다. 6분만 선정되었으며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제 시간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참석을 확정했다. 토요일, 거의 사용되지 않는 옥상의 작은 회의실에서 강 회장이 직접 6명을 맞이했다. 그들은 고위 임원도 아니었고 뛰어난 사업 성과를 낸 사람도 아니었다. 단지 각기 다른 얼굴들이었다. 사내 운전기사 1명, 청소 직원 1명, 말이 없는 IT 엔지니어 1명, 식당 담당 직원 1명, 소희, 그리고 지난주에 막 정식 계약을 맺은 신입 창고 직원 1명이었다. 강 회장은 회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건설 노동자 시절, 해진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관리자에게 욕을 먹고 돈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식당 출입을 거절당했지만 이름도 묻지 않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준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말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어준 덕분에 나 자신도 누군가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소. 회의실은 조용했고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다. 그는 말을 이었다. 제가 이 만남을 주선한 이유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 회사가 단지 돈만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지킬 줄 아는 곳이라고 믿게 만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소희 씨는 첫날부터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유일한 사람이지만 큰 소리 내지 않고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오. 만남은 자신답게 지내십시오. 나머지는 회사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당부로 끝났다. 돌아가는 길에 소희는 사내 운전기사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작게 말했다. 회장님이 직접 커피를 사주실 줄은 몰랐네요. 그녀는 단지 저도요 라고 답했다. 다음 주 소희의 업무 일정은 꽉 찼다. 더 이상 지원 역할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전체 시스템의 내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녀에게는 보조 인력이 배정되었고 개인 사무 공간이 생겼으며 콘텐츠 승인 권한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예전 습관을 유지했다. 인사팀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신 후에는 직접 컵을 씻고 매일 아침 10분 일찍 출근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인사팀장이 들러 서류 뭉치 하나를 내려놓았다. 이것은 전국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조직계획 초안입니다. 다음 주 운영위원회에 소희 씨가 대표로 발표하게 될 겁니다. 소희는 깜짝 놀랐다. 이것은 더 이상 수습사원이나 정식 사원의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스템 내에서 실질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을 위한 업무였다. 그녀는 회의 일정을 보고 발표자 부분에 이미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계획서를 보았다. 이때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편의점에서 고층 사무실까지 자신이 걸어온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늦은 오후, 회사를 떠나기 전 그녀는 10층 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번잡했고 차들은 여느 때처럼 붐볐다. 하지만 그녀에게 오늘은 달랐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운이나 우연 덕분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이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더라도 올바르게 사는 것. 뒤쪽에서 강 회장이 소리 없이 지나갔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걸어갔다. 그는 그 젊은 여성이 더 이상 누구의 칭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 자신이 이미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가치는 누구도 부여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주초 아침, 해성그룹 대강당은 몇 달간의 리모델링 끝에 처음으로 불을 밝혔다. 좌석은 가지런히 배열되었고 음향 시스템은 완벽했으며 LED 화면에는 인사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가치에서 시작하다라는 간단한 문구가 표시되어 있었다. 소희는 무대 뒤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사팀장이 멀리서 가볍게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걸어 나갔다. 최근 회의에서 여러 번 보였던 익숙한 얼굴에 조명이 비쳤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번이 그녀가 지점장, 각 부서 대표, 그리고 전국에서 새로 채용된 신입사원까지 거의 100명 앞에서 서는 것은 처음이었다. 강당 안의 분위기는 시끄럽지 않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손이 떨릴 만큼 긴장감이 흘렀다. 소희는 구호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학생 시절 버스를 탔을 때 옆 사람이 실수로 발을 밟고는 너무 작게 사과해서 들리지도 않았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모든 사람이 제대로 사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그 이야기는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다. 감동에서가 아니라 누구나 타인의 친절이나 무관심 때문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그런 작은 순간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다. 소희는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사내 소통 문화라는 개념으로 청중을 이끌었다. 그녀는 학술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복잡한 도표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며 친근한 언어로 말했다. 그녀는 강조했다. 한 조직에서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적절한 때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며 그녀는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만약 경비 아저씨가 아침에 여러분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면 기분이 상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분들 옆을 지나가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지 않을 때 그분들도 기분 상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해했다. 소희가 무대를 내려왔을 때 운영진이 앉아있는 앞줄에서 강 회장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수는 치지 않았지만 그것은 가장 분명한 인정이었다. 인사팀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옆에 앉은 여성, 다름 아닌 김 부장의 아내도 소희가 말한 내용을 조용히 메모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강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섰다. 그는 오래전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옛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들은 길가 카페에 앉아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건설 자재 가격부터 자식 이야기까지 온갖 이야기를 나누었다. 친구가 물었다. 자네, 회장 자리 얼마나 더 지킬 건가? 강 회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후계자가 능력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할 줄 안다고 확신할 만큼 충분히 오래. 그날 밤 소희의 집 어머니는 막 진료 확인서를 다 보고 딸이 들어서는 것을 보며 물었다. 어땠니? 오늘 사람 많았니? 딸? 소희는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하지만 어머니를 놀라게 한 것은 딸이 강당 앞에서 발표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소희가 사내 소통 방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청소부, 경비원, 식당 직원 아저씨, 아주머니들의 눈빛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였다. 엄마, 그거 아세요? 한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멈춰서서 오늘 처음으로 자기가 정말 회사의 일부라고 느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소희는 그 자리에 앉아 그 칭찬은 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진실된 곳에서 왔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김 부장은 재무 보고서를 들고 강 회장실로 들어섰다. 하지만 수치로 바로 들어가는 대신 그는 몇 분간 이야기할 시간을 요청했다. 그는 한때 제대로 사과할 줄 몰랐던 자신의 아내가 이제는 직접 작은 행동 규칙 안내서를 손으로 써서 아들이 매일 아침 읽도록 냉장고에 붙여 놓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아무도 상기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날 박소의 씨가 없었다면 자기는 지금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를 받았지만 바로 펴보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자네는 방금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했소.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충분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준다면 말이오. 그날 오후 전체 시스템의 내부 공지가 발송되었다. 다음 분기부터 혜성그룹에 입사하는 모든 신입 사원은 인사팀과 기업문화팀이 협력하여 시행하는 사내소통 교육 3번을 이수해야 한다. 책임자는 박소희였다. 더 이상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이제 혜성그룹에서는 모두가 그녀가 큰 소리 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 달 후 혜성그룹 분기 결산 회의에서 강 회장은 고위 임원단과 전체 부서장들 앞에 섰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도 성장 통계도 없었다. 그는 단지 A4 용지 한 장을 들고 있었고 거기에는 존중, 경청, 올바른 행동이라는 3줄의 글자만 간단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재무 보고서를 읽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지막으로 옛날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다. 낡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게에서 쫓겨났던 어느 날에 대해, 길거리 식당에서 주인이 돈을 받지 않았던 한 끼 식사에 대해, 그리고 젊은 여성이 단지 무시당하는 사람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욕을 먹는 것을 보았던 때에 대해 그는 말했다. 우리는 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하지만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을 잊지 마시오. 기계는 고장나면 교체할 수 있지만 조직 내 신뢰에 금이 가면 그 수리 비용은 끝이 없소. 모두가 조용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가 한 말에 반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중앙 로비로 나왔다. 박소혜 씨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손에는 새로운 채용 관련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계속 걸어갔고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갔다. 오후 인사팀에서 새로 채용된 후보자 명단을 보냈을 때 소희는 익숙한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예전 편의점의 단골 손님이었던 사람이었다.
매일 오후 생수 2병을 사고 항상 잔돈으로 계산하던 그 남자였다. 그의 지원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는 친절함이 특권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소희는 미소를 지으며 면접 추천 항목에 서명하고 메모를 첨부했다. 태도가 좋으니 기회를 주어야 함. 그날 저녁, 소희는 어머니가 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들렀다. 어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다. 여전히 느긋하고 익숙한 모습이었다. 딸이 오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물었다. 요즘 피곤하지는 않니? 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피곤하지 않았다. 업무 일정이 빽빽하고 책임이 매일 커졌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제자리, 제때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엄마, 제가 편의점에서 일하던 날 기억하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엄마한테 말한 적 있잖아요. 사람들이 단지 자기가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싫다고요. 오늘 우리 회사에 지원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눈빛으로 보일까 봐 두렵지 않다고 말했대요.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도시의 불빛이 서서히 켜지는 창밖으로 얼굴을 돌렸다. 다음 날 그녀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책상 위에는 발신인 이름이 없는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카드가 들어 있었다. 침묵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사과가 약점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드에는 서명이 없었지만 그녀는 그 필체를 알아보았다. 오후, 강 회장은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명했다. 나는 올해 말에 은퇴할 것이오. 내부적으로 간단하게 인수인계식을 하고 큰 파티는 필요 없소. 그리고 후임자 서류를 준비해 두시오. 팀장은 깜짝 놀랐다. 회장님 뜻은? 나는 박소혜 씨가 교육 및 기업 문화를 담당하는 인사팀 차장이 되기를 바라오. 그녀는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그녀가 지난 몇 달 동안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분명히 보았소. 일주일 후 내부 공지가 발송되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왜냐하면 혜성그룹에서는 사람들이 항상 미소 짓고 다른 사람들보다 10분 일찍 오며 마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건설하는 것처럼이라는 그 젊은 여성의 존재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강 회장이 회사를 떠나는 날 호위 차량 행렬도 커다란 꽃다발도 없었다. 단지 구내식당에 놓인 작은 테이블 하나와 빵 몇 개, 그리고 아이스 커피 몇 잔뿐이었다. 그는 그곳에 앉아 경비 아저씨들, 식당 아주머니들, 그리고 사내 운전기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어서면서 그는 한마디 했다. 나가오.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남았다. 금고속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서로를 대하는 방식 속에. 소희는 멀리서 그가 정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고 배웅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환호받기 위해 온 적이 없었고 박수갈채 속에서 떠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시스템의 마지막 공지사항을 입력했다. 내일부터 인사팀에 새로운 규칙 하나가 추가됩니다. 모든 신입사원은 첫 근무일 전에 반드시 내부 존중 규정을 읽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녀는 저장하고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다. 짧은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작은 가게에서 있었던 무의미해 보였던 한 번의 충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예면하지 않고 만약 누군가가 기꺼이 멈춰서서 귀 기울이고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하나의 시스템, 한 사람, 하나의 문화는 영원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큰일을 할 필요 없이 그저 자신을 작아지지 않게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이야기에 대한 동행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아주 소박한 것들로부터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적절한 때의 사과 한마디, 진심 어린 존중, 또는 단순히 매일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같은 것들 말입니다. 삶이 항상 거창한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공정한 시선 하나, 부드러운 몸짓 하나가 한 영혼을 따뜻하게 하고 한 공동체 안에 믿음을 불어넣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여 지지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진솔하고 감동적이며 인간적인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